죽기 사흘 전 그녀가 꺼낸 낡은 보따리 하나가 마을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평생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단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저 여자는 그냥 참고 사는 여자구나. 틀렸습니다. 그녀는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어머니가 미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찾아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의 여인 분이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참는 여자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마력, 죽기 사흘 전 그녀가 꺼낸 낡은 보따리 하나가 마을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평생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단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저 여자는 그냥 참고 사는 여자구나. 틀렸습니다. 그녀는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어머니가 미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찾아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의 여인 분이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참는 여자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마력, 경기도 광주 땅 기와집도 초가집도 아닌 어중간한 담장 안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분이 22의 시집와 63이 되도록 그 집 마당을 한 번도 제 발로 떠난 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트고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겨울이면 무릎이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쓸모는 있네. 그래도 아들 못 낳은 년은 년이여. 40이 넘도록 딸만 셋을 낳은 분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리를 더 깊이 숙이고 손을 더 빠르게 놀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분이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광주 이시댁 그 미련한 여편네. 남편 이진택은 분이보다 12살 위였습니다. 양반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과거엔 번번이 낙방하고 술과 투전판에서 세월을 보내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이가 차려주는 밥은 꼬박꼬박 먹었고 분이가 기워주는 옷을 늘 입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이진택이 들어오며 내뱉었습니다. 야, 네가 좀 더 영리했으면 내가 이 꼴이 됐겠냐? 처복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이야. 분이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수건을 가져다 남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딸 셋이 모두 잠든 뒤 분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없었습니다. 조선의 여인은 울 때도 소리를 내지 않아야 했으니까요. 분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알았습니다. 12살 때 친정아버지 몰래 오빠의 책을 훔쳐 읽으며 혼자 깨쳤습니다. 업문한 글은 물론 한자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계집이 글을 알면 팔자가 드세진다는 말이 공기처럼 퍼져 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분이는 평생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업문 편지조차 못 읽는 척했고 남편 앞에서는 시장 물건값도 손가락으로 세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15살 된 큰딸 순이가 울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시집가기 싫어요. 그 집 총각이 눈빛이 이상해요. 분이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집 날짜는 이미 이진택이 정해놓은 뒤였습니다.
혼수 비용을 핑계로 받아낸 돈은 이미 투전판에서 절반이 날아간 뒤였습니다. 분이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감, 혼처를 좀 더 알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순이가 이진택은 밥상을 탁 쳤습니다. 여자가 어디서 감히 혼사의 입을 놀려.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뭘 아는 척이야. 분이는 그 자리에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밤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작은 등잔 하나를 켜고 무언가를 썼습니다. 손톱으로 긁어서 만든 나무 조각에 재를 갈아 만든 먹물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으니까요. 분이가 48이 되던 해 남편 이진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오른쪽 몸을 못 쓰게 된 이진택은 하루아침에 분이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됐습니다. 밥을 먹여야 했고 대소변을 받아야 했고 밤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여편네는 팔자가 더럽게도 사납다. 남편 병수발에 인생 다 바치겠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이후 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웃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등잔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는 시간은 오히려 길어졌습니다. 큰딸 순이가 어느 날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쓰는 것은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일기도 아니었습니다. 빼곡하게 정리된 숫자와 이름들. 순이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무서웠습니다. 분이가 55이 되던 해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 밤 분이는 처음으로 마당에 나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그것이 그녀가 살면서 처음으로 가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광주 읍내로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던 여인이 혼자 장을 보러 간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분이가 장에서 한 일은 콩나물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읍내 문서 대서소 앞에 섰습니다. 거기 있는 늙은 서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땅 문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계집이 땅 문서는 뭘 보려고? 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토지 문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리는 귀찮다는 듯 문서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이가 문서를 들여다보는 순간 서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여인이 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쓰인 관청 문서를 막힘없이 또박또박 읽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이가 문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녀의 손가락이 문서의 한 줄을 짚었습니다. 이 토지 경계 표시가 지금 실제 토지와 다릅니다. 30년 전에 우리 시아버지가 이 땅을 담보로 빚을 졌는데 그 빚은 20년 전에 이미 갚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서상에는 아직 담보 해제가 안 돼 있어요. 서리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이진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분이가 거지 신세가 될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들도 없지, 땅도 없지, 남편도 없으니 이제 큰딸 집에 얹혀 살겠지 뭐.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분이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문서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구경했습니다. 저게 뭐야? 한양 사람들이 왜 저기를? 문서 꾸러미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토지 문서, 채권 문서, 그리고 계약서 묶음이 있었습니다. 분이가 지난 15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해온 일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투전을 하는 동안 분이는 아주 조금씩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살림에서 남긴 돈을 모았습니다. 쌀 한 줌, 나물 한 묶음,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마다 남은 한두 푼, 그 돈으로 그녀는 읍내 고리대 금업자에게 작은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를 받고 그 돈으로 다시 빌려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계집이 돈을 굴릴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담보가 잘못 설정된 이 집안의 토지를 하나하나 제 명의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 가져온 문서는 분이가 최종적으로 서명해야 할 계약서였습니다. 광주 읍내 한복판에 땅 2필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장료, 모두 분이의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그때 순이가 어머니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분이가 문서에 수결을 찍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울면서 들어오던 날부터 문서를 받아든 한양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그 미련한 년이 어떻게? 속았네. 우리가 다 속았어. 계집이 감히. 일부 남정네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 밥상이 딸들과 함께하는 밥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밥상 위에 예전에는 없던 것이 하나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책. 분이는 이제 밥 먹으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셋째 딸 막순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참고만 사셨어요? 분이가 책장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참은 게 아니야. 그럼요. 기다린 거지. 막순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뭘 기다리셨는데요? 분이가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때를. 그로부터 한 달 뒤 분이는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천 조각에 쌓인 작은 책이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책이었습니다. 재로 만든 먹, 나무 조각으로 만든 붓, 그리고 버려진 종이를 꿰매 만든 공책. 거기엔 이런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미가 딸들에게 남기는 말. 분이는 셋째 딸 막순이를 앞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읽어봐라. 막순이가 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분이가 30년 동안 밤마다 몰래 써내려간 글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법, 문서를 읽는 법, 관청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법, 사람을 믿을 때와 믿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딸아, 세상이 너를 미련하다고 할 때 웃어라. 미련해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것이다. 소리내어 울면 그 자리에서 끝난다. 하지만 소리 없이 견디면 때가 왔을 때 내가 원하는 곳에 설 수 있다. 이 어미는 억울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칼로 쓰지 않고 씨앗으로 썼다. 이제 그 씨앗이 내 손에 있다. 막순이가 책을 덮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분이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된다. 왜요? 이제 네가 울 때는 빼앗기는 눈물이 아니니까. 분이는 65이 되던 해봄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혼자 아궁이에 불을 피웠고 마지막 밥은 딸 셋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기 사흘 전 분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분이가 남긴 땅과 돈으로 세 딸이 각자의 삶을 읽었다는 것을. 큰딸 순이는 그 돈으로 남편을 설득해 아이들을 서당에 보냈습니다. 아들뿐 아니라 딸도. 둘째 딸은 읍내에서 작은 포목전을 열었습니다. 조선에서 여자가 가게를 연 것은 그 동네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딸 막순이는 어머니의 그 낡은 책을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소리내어 당당하게. 당신은 살면서 억울한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아무리 애써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분이의 하는 소리 없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씨앗이었습니다. 조선의 여인은 소리내어 싸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혹시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침묵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당신의 어머니 혹은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땅 기와집도 초가집도 아닌 어중간한 담장 안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분이 22의 시집와 63이 되도록 그 집 마당을 한 번도 제 발로 떠난 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트고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겨울이면 무릎이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쓸모는 있네. 그래도 아들 못 낳은 년은 년이여. 40이 넘도록 딸만 셋을 낳은 분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리를 더 깊이 숙이고 손을 더 빠르게 놀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분이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광주 이시댁 그 미련한 여편네. 남편 이진택은 분이보다 12살 위였습니다. 양반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과거엔 번번이 낙방하고 술과 투전판에서 세월을 보내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이가 차려주는 밥은 꼬박꼬박 먹었고 분이가 기워주는 옷을 늘 입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이진택이 들어오며 내뱉었습니다. 야, 네가 좀 더 영리했으면 내가 이 꼴이 됐겠냐? 처복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이야. 분이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수건을 가져다 남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딸 셋이 모두 잠든 뒤 분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없었습니다. 조선의 여인은 울 때도 소리를 내지 않아야 했으니까요. 분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알았습니다. 12살 때 친정아버지 몰래 오빠의 책을 훔쳐 읽으며 혼자 깨쳤습니다. 업문한 글은 물론 한자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계집이 글을 알면 팔자가 드세진다는 말이 공기처럼 퍼져 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분이는 평생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업문 편지조차 못 읽는 척했고 남편 앞에서는 시장 물건값도 손가락으로 세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15살 된 큰딸 순이가 울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시집가기 싫어요. 그 집 총각이 눈빛이 이상해요. 분이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집 날짜는 이미 이진택이 정해놓은 뒤였습니다. 혼수 비용을 핑계로 받아낸 돈은 이미 투전판에서 절반이 날아간 뒤였습니다. 분이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감, 혼처를 좀 더 알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순이가 여자가 어디서 감히 혼사의 입을 놀려. 이진택은 밥상을 탁 쳤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뭘 아는 척이야. 분이는 그 자리에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밤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작은 등잔 하나를 켜고 무언가를 썼습니다. 손톱으로 긁어서 만든 나무 조각에 재를 갈아 만든 먹물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으니까요. 분이가 48이 되던 해 남편 이진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오른쪽 몸을 못 쓰게 된 이진택은 하루아침에 분이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됐습니다. 밥을 먹여야 했고 대소변을 받아야 했고 밤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여편네는 팔자가 더럽게도 사납다. 남편 병수발에 인생 다 바치겠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이후 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웃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등잔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는 시간은 오히려 길어졌습니다. 큰딸 순이가 어느 날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쓰는 것은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일기도 아니었습니다. 빼곡하게 정리된 숫자와 이름들. 순이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무서웠습니다. 분이가 55이 되던 해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 밤 분이는 처음으로 마당에 나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그것이 그녀가 살면서 처음으로 가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광주 읍내로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던 여인이 혼자 장을 보러 간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분이가 장에서 한 일은 콩나물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읍내 문서 대서소 앞에 섰습니다. 거기 있는 늙은 서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땅 문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서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계집이 땅 문서는 뭘 보려고? 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토지 문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리는 귀찮다는 듯 문서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이가 문서를 들여다보는 순간 서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여인이 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쓰인 관청 문서를 막힘없이 또박또박 읽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이가 문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녀의 손가락이 문서의 한 줄을 짚었습니다. 이 토지 경계 표시가 지금 실제 토지와 다릅니다. 30년 전에 우리 시아버지가 이 땅을 담보로 빚을 졌는데 그 빚은 20년 전에 이미 갚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서상에는 아직 담보 해제가 안 돼 있어요. 서리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이진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분이가 거지 신세가 될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들도 없지, 땅도 없지, 남편도 없으니 이제 큰딸 집에 얹혀 살겠지 뭐.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분이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문서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구경했습니다. 저게 뭐야? 한양 사람들이 왜 저기를? 문서 꾸러미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토지 문서, 채권 문서, 그리고 계약서 묶음이 있었습니다. 분이가 지난 15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해온 일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투전을 하는 동안 분이는 아주 조금씩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살림에서 남긴 돈을 모았습니다. 쌀 한 줌, 나물 한 묶음,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마다 남은 한두 푼, 그 돈으로 그녀는 읍내 고리대 금업자에게 작은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를 받고 그 돈으로 다시 빌려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계집이 돈을 굴릴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담보가 잘못 설정된 이 집안의 토지를 하나하나 제 명의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 가져온 문서는 분이가 최종적으로 서명해야 할 계약서였습니다. 광주 읍내 한복판에 땅 2필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장료, 모두 분이의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그때 순이가 어머니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분이가 문서에 수결을 찍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울면서 들어오던 날부터. 문서를 받아든 한양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그 미련한 년이 어떻게? 속았네. 우리가 다 속았어. 계집이 감히. 일부 남정네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 밥상이 딸들과 함께하는 밥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밥상 위에 예전에는 없던 것이 하나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책?
분이는 이제 밥 먹으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셋째 딸 막순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참고만 사셨어요? 분이가 책장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참은 게 아니야. 그럼요. 기다린 거지. 막순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뭘 기다리셨는데요? 분이가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때를. 그로부터 한 달 뒤 분이는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천 조각에 쌓인 작은 책이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책이었습니다. 재로 만든 먹, 나무 조각으로 만든 붓, 그리고 버려진 종이를 꿰매 만든 공책. 거기엔 이런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미가 딸들에게 남기는 말. 분이는 셋째 딸 막순이를 앞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읽어봐라. 막순이가 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분이가 30년 동안 밤마다 몰래 써내려간 글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법, 문서를 읽는 법, 관청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법, 사람을 믿을 때와 믿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딸아, 세상이 너를 미련하다고 할 때 웃어라. 미련해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것이다. 소리내어 울면 그 자리에서 끝난다. 하지만 소리 없이 견디면 때가 왔을 때 내가 원하는 곳에 설 수 있다. 이 어미는 억울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칼로 쓰지 않고 씨앗으로 썼다. 이제 그 씨앗이 내 손에 있다. 막순이가 책을 덮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분이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된다. 왜요? 이제 네가 울 때는 빼앗기는 눈물이 아니니까. 분이는 65이 되던 해봄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혼자 아궁이에 불을 피웠고 마지막 밥은 딸 셋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기 사흘 전 분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분이가 남긴 땅과 돈으로 셋 딸이 각자의 삶을 읽었다는 것을. 큰딸 순이는 그 돈으로 남편을 설득해 아이들을 서당에 보냈습니다. 아들뿐 아니라 딸도. 둘째 딸은 읍내에서 작은 포목전을 열었습니다. 조선에서 여자가 가게를 연 것은 그 동네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딸 막순이는 어머니의 그 낡은 책을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소리내어 당당하게. 당신은 살면서 억울한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아무리 애써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분이의 하는 소리 없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씨앗이었습니다. 조선의 여인은 소리내어 싸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혹시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침묵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당신의 어머니 혹은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